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 수능 영어 강사 김도환입니다. 이번에 9월 모의고사가 뜨거운 감자죠. 국어 엄청나게 어려웠었고, 수학은 평이했다라는 평이 일반적인 것 같고, 영어도 정말 많이 어려웠어요. 영어 끝나고 학생들이 좀 약간 난리가 났었다, 횡설수설했다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그래서 이제 영어가 뭐가 그렇게 어려웠으며, 그리고 어떻게 학습 방향 잡아야 되는가,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저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해설 영상의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이번에 경향이나 앞으로 학습 방향 조정해야 되는 거, 그에 대한 일반 론들을 좀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이제 제 학생들도 요거를 들으면은 이제 유익한 면이 좀 있어가지고 최대한 유익하게 구성을 하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일단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가장 먼저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맨 여기 왼쪽에 있는 게 9월 모의고사 이번에 시행한 거고요. 여기 이제 올해 있었던 6월 모의고사,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작년 수능입니다. 탑 15에 해당하는 오답률, 이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한 자료고요. 우리가 보통은 1등급을 가르는 문항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4번째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맞아도, 나머지 다 맞은 상태에서 하나만 맞아도 1등급이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서 안정적으로 할 때는 보통은 2문항을 버리는 게 일반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2등급을 가를 때는 보통은 탑 8에 해당하는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8개 정도를 틀렸을 때 기대값이 76점에서 84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다른 문항들을 다 맞추고 여기를 그냥 다 버린다라는 전략도 실제로 가능한 전략 중에 하나고요. 자, 봅시다. 이제 1등급 맞기가 상당히 까다롭게 설정이 돼 있어요. 이제 6월 모의고사가 1등급 비율이 19.1%가 나왔는데, 이제 1부터 4까지 봤었을 때 너무나 널널한 공간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2등급 비율도 16.43%가 나왔는데, 솔직히 이거는 이때 당시 학생들이 잘 못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작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편에 속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이제 4번째까지 봤었을 때 이 탑 3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권의 해석을 좀 달리해야 되는 게 4, 5, 6, 7 중에서 하나라도 틀렸다라고 하면은 1등급을 못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등급 비율이 6.22%인데 6.22%는 아주 어렵다까지는 아니고요. 중에서 중상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작년 수능과 9월을 비교했었을 때 이제 2등급 비율이 솔직히 많이 어렵게 설정이 돼 있어요. 65.2%가 마지막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2등급 비율은 아마 소폭이 아니라 대폭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1등급 비율은 이게 이제 평균값으로 봤었을 때는 73.74고 저게 평균값으로 봤을 때 62.53이라서 되게 낮게 보이는데 이거 하나 때문이고요. 나머지를 봤었을 때는 1등급을 훨씬 맞기 좀 어려운 모의고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난이도는 중상에서 상 정도로 잡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 난이도에 개입이 됐었던 게 이제 실제적으로 좀 뭐가 어려웠는가. 이제 우리가 국어랑 영어가 어렵다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차원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글이 어려워요. 글 자체가 좀 어려울 때. 두 번째는 문항이 난이도가 이제 요구하는 추론의 난이도가 높을 때가 있어요. 국어에서는 이제 주어진 지문의 어떤 말들을 추가로 추론을 해서 끄집어내는 경우, 그때 좀 추론이 어렵다라고 하고, 영어에서는 근거 탐색이 어렵다라든지, 또는 본문에 있는 이 말이 정답 선지에 있는 이 말과 같다라는 거를 생각하기 어렵다라든지, 순서나 삽입 문항에서 이제 별도로 배우지 않은 이제 논리 개념들이 나온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좀 추론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 모의고사는 독해하는 추론이 둘 다 어려웠고요. 작년 6월 같은 경우에는 추론이 좀 어려운 게 속했었고, 재작년도 9월이 어려운 모의고사였거든요. 그때는 독해가 어려웠었는데 이번엔 둘 다 어려운 모의고사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좀 유의미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체감 난이도, 그래서 이 문항이 얼마나 이 모의고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느껴지는 정도는 대입 파악에서 보통 결정이 돼요. 대입 파악은 이제 20번에서 24번에 해당하는 유형을 일반적으로 일컫고요. 해당 유형들은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잡는 게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해 문항이에요. 독해 문항에서 만약에 글이 잘 안 읽힌다라는 느낌이 뜨면은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데, 혹은 모의고사 엄청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기가 좋아요.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엄청나게 높았어요. 이번에 대입하기 어려웠었거든요. 특히나 24번이 69.2% 같은 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게, 우리가 흔히 버린다라고 하는 문항이 33번하고 34번이에요. 그러면 78.9%, 73.2%가 떴다라는 거는 안 푸는 애들 포함을 했었을 때는 자연스러운 이제 오답률인데, 24번은 누구든지 풀거든요. 누구든지 푸는데도 70%에 해당하는 게 떴다라는 거예요. 그럼 찍는 확률 고려했을 때 실제로 풀어서 맞춘 학생들이 10에서 15%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의 이 체감 난이도 엄청 높게 잡힐 수밖에 없었고, 예상 등급 비율은 1등급 비율은 솔직히 이번에는 제가 명확히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유독 어려운 문항들이 섞여 있기는 해요. 근데 그 개수가 3개 내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틀린다고 하더라도 1등급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시험 운영이 쉽진 않았을 것 같아서 제가 3에서 5%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근데 뭐 예상 등급 비율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어려웠다라는 게 일단은 중요한 거고, 특이점으로는 2등급 비율이 상당히 좁게 잡혀요, 이러면은. 그래서 1, 2등급 합산해서 12% 정도 잡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2등급도 따기 어려운 시험이었다. 통상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때는 모의고사에서 2등급, 수능에서 2등급이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발등에 불똥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모의고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렵게 만든 요인에는 뭐가 있냐? 일단 당연히 4가지 요소가 들어가고요. 제가 이제 설명 영상을 올릴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4가지인데, 단어랑 문장이랑 논리랑 추론, 요 4가지를 나눠서 생각하는 게 학습할 때 편해요. 시험에서 접근하기도 편하고. 첫 번째로 생소한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작년 6월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작년 6월과 동일한 결론이 나옵니다. 뭐 생소한 단어에서는 이제 우리가 요약문에서, 보통 요약문은 쉽거든요. 근데 거기에 feature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feature가 해당 지문에서는 주연으로 쓰이다, 중심으로 잡다 이런 뜻으로 쓰여가지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뜻과 조금 달랐었다라는 게 좀 특이점으로 잡히고, 근데 이런 생소한 단어가 등장했다인 거지 아주 답을 내리는데 결정적이었다라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이따가 제가 해결책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도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특이한 문장 구조가 나왔는데, 이 특이한 문장 구조라는 거는 이게 진짜 10,000개의 문장 중에서 1개 나올까 말까 한 문장 유형이 나온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 뭐 한글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주어랑 서술어가 하나씩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정 문장, 24번에 나왔었던 문장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했어. I say so. 이렇게 문장을 구성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문장은 어떤 거였냐면은 because I say so. 내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라는 식의 문장을 만든 거예요. 그게 문장이래요. because가 우리가 흔히 배울 때 부사절 접속사로 배워가지고 주절로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문장은 because가 아니라 접속사 for를 썼어요. 그것도 때문에란 뜻이 있거든요. For I say so.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되게 특이한 문장이 쓰이기는 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답의 직접적인 근거로 쓰이진 않았어가지고 이 특이한 문장 구조가 나왔을 때는 추후에 얘기할 거를 스프로 하자면은, 그 문장을 시험장에서 뚫어내야 돼. 그러면 10,000개의 문장을 학습했었을 때 하나 나오는 걸 학습하라는 거예요. 학습 효율이 압도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문장을 마주하게 됐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걸 배우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세 번째로 이제 복잡한 논리 구조는 뭐 평가원에서는 당연히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글이 복잡해요. 근데 그것보다 이번 시험에서 좀 어려운 추론이 다소 부각되었다. 31번에서 참 이거 웃겨요. 빈칸 문항이거든요. 31번이. 그 선지 중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는 거예요. 학생들은 알 텐데 이게 틀린 사람 다들 4번 디코레이팅 스킬을 골라요. 그 새가 구애를 할 때 그 길을, 복도를 이쁘게 꾸민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디코레이팅 맞거든요. 꾸미는 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빈칸 딱 그 지점에 들어가기엔 너무 어려운 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제나 내용 일치처럼 언급했던 말을 고르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지문에서 이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답이 이거, 이렇게 풀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자리의 특성을 봐야 돼요. 31번 같은 경우에는 논리랑 추론을 다 알아야지 풀 수 있었던 문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번 모의고사에 특이한 게 아니라 작년 6월 31번 똑같아요. 31번이었어요. 똑같은 문항이에요. 주제로 풀면 안 됩니다. 31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추론들이 좀 부각됐다. 일반적으로 좀 추론에 어렵다라고 하면은 패러프레이즈가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패러프레이즈가 뭐냐면은 지문에 이 말이 나와 있다. 그리고 선지의 이 말이 지문의 이 말과 똑같다. 뭐 34번에 있는 랜더마이제이션, 무작위성 이런 것들이 좀 관련된 게 있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부각된 다른 추론 방향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이 9월 모의고사가 좀 어려웠는데 그걸 바탕으로 학습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자, 이게 절대 오해하지 마셨으면 하는 게 이런 영상들을 보실 때 뭔가 강의 홍보하고 있네. 뭐 너만 특별하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제 설명의 영상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일반론을 얘기를 할 거고요. 저는 최대한 무조건 맞는 말을 하려고 해요. 자, 단어. 특이한 단어군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게 기본적인 단어군, 대다수의 단어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평가원에서 요구할 만한.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31번 틀린 학생들 중에 perceptual을 모르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커뮤니티 같은 거 찾아보니까 근데 perceptual 정말 많이 나온 단어거든요. 인지상에.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인 단어군들만 이 문제여서 이제 틀린 거지 그 특이한 단어군들, 평소에 안 나왔었던 단어군들로 인해서 틀린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수업 때 배부하는 단어장이 있어서 이제 저 평가원에서 쓰일 만한 단어 뜻들로 이제 구성한 단어장이거든요. 그래서 수업 때 배부하는 단어장과 지문 속에서 모르는 단어 정리 정도로만 해도 학습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 영상을 듣는 제 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라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워드마스터가 됐든 능률북 어원이 됐든 그런 단어장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단어들을 다 외웠다라고 하면은 평가원에서는 불이익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심화 단어장 같은 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것도 있기는 해요. 과해요. 근데 그것보다 주의했으면 하는 게 기본 단어장을 안 외운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더 이상합니다. 그리고 기본 단어장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주 큰 문제 상황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핵심적입니다. 자, 문장으로 넘어와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일부 문장이 좀 특이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부 문장을 제외하고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수준의 문장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평가원에서 해석하는 게 어려웠다라고 하면은 해석 기초 실력이 아직 딸리는 거예요. 정말 이제 한글로 딱딱하게 바꾸는 것도 능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게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선생님들이 말하는 좀 축약이라든지 실질적인 의미를 배우는 게 훨씬 더 풍부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훨씬 더 대응 방법도 높아지고요. 참 제발 그런 영상들 볼 때마다 빡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충 훑으래요. 대충 필요한 문장만 읽으래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대충 안 중요하대요. 이 지문에서 못 알아듣는 거래요, 학생들이. 그래서 갑자기 세 번째 문장을 해석을 해요. 제가 봤을 때 세 번째 문장도 너무 어려운 문장인데 왜 그것만 갑자기 뽑아가지고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문장을 해석하기 시작했다면 왜 그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가? 난이도가 맞는가? 그런 것들을 좀 따지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그런 따질 능력이 안 된다면은 전부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최고예요. 그러고 나서 질리도록 해석을 하다가 질린다. 이거 너무 쉬운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해석을 써야 돼? 하는 수준이 도달했을 때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반대가 돼서 안 돼요. 다짜고짜 처음부터 빼고선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다 해본 다음에 이거 빼도 되겠는데 이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러고선 남게 되는 것들. 그런 애들이 좀 중요한 문장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점은 똑같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왜 중요한지 생각을 해볼 만하잖아요.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은 이런 애들이 보통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학생 혼자서 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강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다짜고짜 이게 중요하다라는 식의 학습은 절대 좋지 않다라는 거. 기본 해석 능력이 된 다음에 어떤 문장들이 보통 중요해지는가에 대한 기준을 배운 다음에 다음번 시험에서 그와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 거. 이게 되게 좋은 학습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에 시험을 이제 얼마 안 남아있는 시점에서 학생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문장이 해석이 안 될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위아래를 볼 것인가, 위아래를 왜 볼 것인가, 내가 단어를 모르는데 이 단어의 뜻을 어디서 가져올 건가, 수식어에서 가져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다시 글을 읽어요. 틀렸던 문제를 다시 읽어요. 그러다가 이 문장 해석이 안 돼요. 자, 이때 뭐 파파고를 돌리든 어떤 해설지를 보든지 간에 그 해석을 보지 말고 하지 않는 상태로 내가 이걸 모른다라고 가정을 해요. 다른 애들을 읽어봐요. 대충 이런 소리인가? 이 느낌이 뜰 수가 있거든요. 그 느낌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랑 왜 같은 결의 느낌이 나는 거지? 이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학습 과정 중에서 내가 뭔가 문장이 해석이 안 될 때 이런 지표들을 따라서 같은 맥락이겠거니 그럼 요 얘기로 읽어도 되겠다. 다음 문장 그냥 읽어버리자. 이런 대응 방법들이 도출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장 중에서 해석이 안 되는 걸 선별하는데 이건 기초 실력을 올리는 방향입니다.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영어 학습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라면은 무조건 기출문장 돌리세요. 선생님, 저는 이미 기출문장을 다 해봤어요. 답이 기억이 나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설을 돌리다가 사설의 결이 다를 경우에가 최악이에요. 잘못된 시선이 박혀버리게 돼요. 무조건 기출문항. 본인이 지금 5번 이상 돌린 게 아니라면은 기출문항 돌려도 됩니다. 답의 프로세스를 배워야 돼요. 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답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근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논리. 이제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지금 당장에 갑작스럽게 유명 강사의 어떤 강의를 듣는다라든지 그걸 통해서 논리를 배우겠다. 미친 짓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논리를 배우는 건 늦었고요. 아주 간단하게 느낌만으로 올려야 돼요. 대충 이런 애들이 중요하더라. 대충 이런 애들이 중요하더라. 이 느낌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자습할 경우에는 지문의 간략한 흐름 분석. 쭉 읽어보니까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대략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그럼 처음 문장을 잡는 게 좋겠는데 이런 것들 같은 느낌 여기서 갑자기 달라진 느낌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느낌을 가진 상태에서 다시 푸세요. 다시 풀면서 전환되는 시점에서 힘을 강하게 올려줘야 됩니다. 자습은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만약에 강의를 듣게 되면은 요 학습 방법론을 최대한 적용시켜 줄 거예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느낌 자체는 상당히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추론. 이제 유형별로 방식을 달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순서 삽입 문항에서 절대 글의 내용을 이해하라는 문항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를 다 독해,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부 문항은 독해가 필요한데, 대다수의 문항은 독해가 안 필요한 경우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접근법을 따로 잡아줘야 되고요. 여기서 핵심은 예를 들어 순서 문항에서 근거는 왜 근거가 되는지, 대입 파악에서 중심 문장이 이거래. 그럼 이건 왜 중심 문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혼자서 할 때는 근거를 직접 찾으세요. 이 답이랑 똑같은 말을 다 찾으세요. 그러고 나서 답이랑 직접 쭉 연결해 놓은 다음에 해당 근거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처음부터 읽을 때 이걸 근거를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도출해내야 돼요. 만약에 수업을 듣게 될 경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추론과 관련된 세부 경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거는 거의 모든 모의고사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입 파악에서 선지가 어렵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엔 하나 적어놨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 2개예요. 하나는 지문 내에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가 있다. 그러면은 선지에서 정답 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답 선지랑 매칭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와, 24번에서 수도원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수도원이 상징하는 바가 고립을 상징하고 있었어. 그러면은 선지에서 그 선지가 진짜 웃겼던 게 수도원을 단 한 번도 어떤 선지에도 수도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지문 전체가 수도원에 대한 얘기인데 고립을 찾았어야 돼요. 이 매칭하는 게 어렵다. 두 번째는 어떤 선지랑 비슷하게 보인다. 이게 학생들이 대다수가 많이 겪는 문제기는 한데 말이 길어지는데 정말 미안해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봐봐요. 우리가 예를 들어 4번이 답이에요. 헷갈리는 선지가 2번이에요. 2번도 너무 답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진짜 무식한 피드백인데 진짜 제일 명확한 피드백인 게 봐봐요.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4번이 답인 건 알겠어요. 2번도 근데 답이 될 수도 있지 않아? 이런 질문들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멍청한 질문이냐면은 4번이 답인 거를 알았다라면은 2번은 답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평가원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사설 문항에서 잘못된 문항을 낼 때가 있어요. 복수정답 같은 느낌이 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 제외하고 평가원에서는 그런 문항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4번이 답이라는 게 인지가 됐다라면은 2번은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학습 중에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내가 4번이 답이다 라는 인지가 뜨는 게 베스트인 거예요. 그럼 헷갈리는 게 없거든요. 첫 번째 이걸 학습해야 돼요. 정답 선지와 정확한 매칭. 두 번째,
이제 그럼 오답 선지가 오답인 이유를 배워놓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절대 최선책이 아니에요. 차선책이에요. 내가 답을 속어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거는 이제 그에 대한 학습이 추가로 있으면 좋습니다. 선지 판별법. 근데 만약에 이 선지 판별법을 배우지 않고선 접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원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선지가 비슷해 보인다라면 얘도 답이 되고 쟤도 답이 되는 것 같다라면은 결국 독해가 흔들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번이 답인 이유는 지문에서 그걸 중점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서 답이 안 된 걸 거예요. 그래서 독해가 흔들린 게 문제고, 최대한 독해 쪽에서 뭐 단어 모르는 게 있으면 채우려고 하고요. 문장 해석 안 된 거 있으면 꼼꼼히 해보려고 하고요. 논리, 글의 전반적인 흐름을 잡지 못했다면 잡아보려고 하고요. 그쪽을 채워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지가 헷갈렸다 하는 거는 선지 비교 분석법 등 추가적인 팁들이 있거든요. 그건 아마 제가 수업에서 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지금 하기에는 너무 좁아요. 그 이야기가. 오늘은 좀 넓은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라서. 자, 함의추론과 빈칸으로 넘어가서 이 함의추론과 빈칸 쪽에서는 절대 주제를 잡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는 이 경향이 생긴 지 3, 4년이 됐어요. 주제 절대 잡는 거 아니에요. 주제 문항을 잡는 게 주제를 잡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정보를 잡아야 돼요. 그럼 타겟팅. 이게 뭔 소리냐면은 철수는 빈칸이다. 자, 글의 전체 주제는 환경 문제예요. 이제 지구온난화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예시에서 철수는 빈칸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밑에서 철수는 환경을 참 잘 지키는 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빈칸 문항에 들어가야 하는 말은 글의 주제인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가 아니라 철수는 좋은 모범 사례거든요. 철수는 이런 환경 문제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타겟팅이라는 거는 철수는 빈칸이다라고 했을 때 철수를 찾으시오. 이걸 하는 거예요. 이제 철수 읽어야 돼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시험과 관련된 루틴으로는 빈칸에서 멈춰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정보가 요구되는가 생각한 방향대로 글을 다시 탐색을 해줘야 돼요. 이게 빈칸을 먼저 읽든 아니면 지문을 읽다가 빈칸에서 걸리든 상관없는데 전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읽는 걸 권장해요. 글의 맥락을 어느 정도 탄 상태에서 타겟팅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효과가 더 좋아요. 자, 어휘로 들어가서 어휘 쪽은 이번에 추론 경향이 좀 쉽게 나왔어요. 그냥 단순히 어휘 전후 맥락만 판단하면 되는 거라서 근데 이제 평가원에서 출제한 대다수의 문항은 중심 맥락과 관련된 거를 출제하고 있었다 보니까 중심 맥락, 그러니까 주제는 어느 정도 파악해 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답이 안 나온다. 그럼 그때 선지 전후로 간다. 라는 경향 자체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게 특이 경향은 아니어가지고 기존에도 출제가 되긴 했었어요. 자, 순서 삽입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아주 어렵지는 않거든요. 뭔가 화려한 지식이 필요한 문항은 아니었어요. 딱 하나, 39번 빼고 39번은 배워야 돼요. 이거는 아무리 혼자 고민해도 해결이 안 돼요. 이건 배워야 되고 36, 37, 38은 지문을 계속해서 다시 읽다 보면 결국에 뚫리기는 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냐면은 학생들의 순서 삽입 접근 방식이 문제였어요. 너무 러프하게 읽어요. 대충 이런 느낌이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문제예요. 꼼꼼하게 읽어야 돼요. 다른 문항에 비해서 그러니까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느끼는 거는 대입하기에 좀 더 가깝고요. 순서랑 삽입은 이 좁은 공간만 학습하면 돼요. 제시문하고 제시문의 마지막과 B의 첫 문장이 가까운 거 이런 것만 따지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글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학습과 구체적인 맥락, 어떤 정보가 가깝다 이런 것들을 학습해 놓는 게 좋은데 실제적으로는 읽는 느낌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서 직접 연결, 직접 단절 근거를 찾는 게 가장 좋아요. 자습하는 학생 기준. 수업을 듣게 될 경우에는 그 근거를 좀 제가 나열을 해주고 어떻게 찾을 것인가까지 다 얘기를 해줄 거예요. 밑에까지. 자, 그리고 이제 등급을 가른 문항,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4개, 8개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중에서 34번 그리고 33번이 좀 유의할 만하거든요. 33번과 34번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먼저 안 풀게 돼요. 그래서 실전으로 환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요 위에 있는 게 딱딱하게 4번과 8번을 나눈 건데 요거는 그 1등급 31, 33, 37, 39, 2등급 24, 32, 21, 40, 23, 34번이 빠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번에도 아마 여러분들이 안 풀 가능성이 높은 문항이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오답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좀 세게 하셨으면 하는
이 문항들이 요 정도가 됩니다. 현재 본인이 2등급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납득이 돼 있어야 되고요. 1등급을 올리고 싶다. 이거 다 뚫어놔야 돼요. 근데 얘네가 진짜 개빡세요. 얘들이 미안해요. 개빡세요. 3133, 3739는 추론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37은 정말 큰 습관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2등급 권대에 해당하는 거는 높은 독해 수준을 필요로 해요. 근데 솔직히 3위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쉬운 거거든요. 말이 안 돼요. 이거 진짜 하나만 교정해주면 바로 바뀌는 거라서 40도 마찬가지고 이건 풀이법만 하나만 수정해주면 됩니다. 2, 3도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은 학생들의 독해 수준이 딸려 있는 것 같아요. 올해 학생들이 저 솔직히 올해 학생들 혹독한 시기거든요. 왜 혹독하냐면은 작년 고2 모의고사 때부터 진짜 어려운 모의고사 많이 줬어요. 6월 모의고사에 한번 푹 쉬게 해줘 버렸어. 아, 영어 안 해도 되나 보다. 근데 9월 모의고사에 갑자기 확 잡아버려요. 불똥 떨어져요. 지금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은 수시 지원 전략이 다 흔들려요. 아, 나 최저 못 맞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들어버려요. 그럼 이때 쉽사리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영어가 일정 궤도 이상이 올라오면은 안 떨어지거든요. 웬만하면은 등급권대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떨어졌다라면은 잘못 공부한 게 커요. 탄탄하게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잘 안 떨어져요. 단어, 문장 꼼꼼히 분석하면서 공부를 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 수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부터는 제 자습에 대한 유익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저에 대한 얘기가 될 거예요. 시즌4 르네상스입니다. 다시 르네이 복원하다라는 라틴어예요. 상스가 에센스예요. 본질. 그래서 다시 본질을 복원한다라는 의미의 강의고요. 이게 교재예요. 뭐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쁘지 않나요? 이쪽이 이제 뒷표지고요. 이쪽이 이제 앞표지예요. 데이지꽃 예쁘지 않아요? 데이지꽃이 제가 그걸 잘라놨네요. 데이지꽃이 의미하는 바가 희망, 순수함, 아름다움이에요. 이제 시즌 4에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고 순수하게 제가 물론 타락한 공부법도 좀 알려주긴 할 거예요. 시험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타락한 공부법. 근데 최대한 순수하게 영어의 본질적인 요소를 다루게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저는 공부하는 수험생의 모습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라는 게 자기가 무너지는 거를 계속해서 다시 채우고 하는 활동이거든요. 아름다운 활동이 낭만적인 활동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의미를 최대한 담아봤어요. 그리고 다시 본질을 확인한다라는 것 자체가 희망스럽고 순수스럽고 아름답지 않나 싶어요. 자, 이런 감성적인 얘기는 됐고요. 이제 실제 우리가 수업을 운영하게 되면 좀 글자가 안 보일 것 같기는 하네요. 너무 얇아가지고. 근데 내용은 꽉 차 있습니다. 굵직굵직해요. 자, 첫 번째로는 매주 선별 실전 모의고사를 운영을 할 거예요. 그냥 아무 시리즈로 된 실전, 사설 모의고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스포를 하자면은 고2 모의고사도 있어요. 역대급으로 어려웠었던 고2 모의고사. 이거 고3 풀려도 4% 나와요. 1등급 때가. 그러니까 제가 정말 예술 같은 모의고사들을 계속해서 선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의고사들로만 운영이 될 거고요. 사설도 있어요. 몇몇 사설들도. 사설도 풀어보고 나서 괜찮네 싶은 것들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매주 선별 하프 모의고사.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자체적으로 선별한 모의고사들로 운영이 될 거고요. 보통 평이 좋아요. 압도적이에요. 이 퀄리티가. 제가 컨텐츠가 안 좋다는 소리는 단 한 번도 듣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 말이 없어요. 애들이 몰라서 그러는 건가 싶긴 한데, 제가 물어보면은 평가원이랑 비슷한 것 같다라는 얘기는 해주더라고요. 인지가 안 떠서 그런가 봐요. 근데 재수생들한테는 항상 호평을 받고 있어요. 어느 다른 컨텐츠를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일반적입니다. 세 번째로 주차별 세부 유형 개념 학습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수업도 단순히 실전 모의고사만 운영했었을 때 효과는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컨셉으로 잡고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과 전체 학습이 같이 진행되는 게 좋아요. 유형 학습과 실전 학습이 같이 진행되는 게 그렇게 운영이 될 거고요. 그래서 주차별 세부적으로 우리가 대입 파악을 풀 때 신경 써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독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줄 겁니다. 네 번째로 최근 평가원 기출 단어 학습 을 제가 단어장 따로 만들어가지고 배부해 줄 거고요. 단어 시험 매주 볼 겁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클리닉이 운영이 될 건데 하프 모의고사 운영이 될 거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나갔었던 것에 실전적인 피드백들이 운영이 될 겁니다. 여섯 번째로 특이사항으로는 수능 전주까지 운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수능 제 수업 듣다가 중간에
이제는 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휴원해도 돼요. 휴원이 아니겠군요. 다시 돌아오진 않을 테니까 퇴원. 다시 돌아오면 안 되죠. 퇴원일 테니까.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수능 전까지 갈피 못 잡는 학생들한테 계속 있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능 전주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즌4 이제 1년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어요. 저랑 오랫동안, 보통은 제 학생들은 이탈률은 높진 않아가지고 오랫동안 한 학생들 중에 성적이 급상승한 학생들도 있고요. 성적이 유지된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수업이 무조건 좋다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탈률이 낮은 걸로 보아서 가스라이팅을 잘하나 보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제가 언제든지 그만둬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유익한가 봐요. 수업에서 해주는 이야기들이 납득이 잘 가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수능 성적은 선생님을 탄다라기보다 학생을 타요. 본인이 얼마나 공부를 하는가를 더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저는 연세대를 갔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간 것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공부를 잘해서 간 거예요. 전 남들보다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다라면은 그 학생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운영을 하고요. 수능 때까지 계속해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넣어주고 옆에서 든든한 가이드라인을 되어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당신의 감성적 영어를 이성적 영어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차이 수능 영어 강사 당글리시의 김도환이었습니다. 갑자기 마무리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